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이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죽음이 가져올 파장을 중심으로 예성훈 변호사님과 대선 전국의 핫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참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금은 포천도시개발 사장으로, 사장으로 영전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고양시 자택 인근 일산 서구 아파트 하단에 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날 그 비서한테 사직서도 맡기고 퇴근을 했고 새벽 4시 40분경에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몰라서 자고 있는 사이에 실종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유한기 본부장은 유동기가 U1이면은 유한기 씨는 U2로 그렇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어떤 그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죠. 저는 우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가 자택이 아니고 인근 아파트였습니다. 보통 자택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선영 근처 또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하면 이게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곳에서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한기 씨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라고 좀 불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두 가지 혐의가 있었죠. 황무성 사장의 사퇴 강요. 2015년 2월 6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정진상 씨. 이재명 실장의 비서실장이었나요? 정책실장의 어떤 심부름을 한 사람으로 알려졌었죠. 유동규와 정진상의 둘이가 이야기했다. 그게 이제 황 사장이 정말 이게 이재명 시장의 뜻이냐 반문하니까 이 두 사람 이야기다. 그렇게. 그리고 시장님 명받아 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녹취록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하고 그다음 남욱한테 뇌물을 요구했다는 2억이죠. 그 정도 사안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2번 정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14일 날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한 4일 전에 오늘 어떤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조사를 받고 그 조사 내용이 결국 이재명 시장하고도 관련이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 이런 조사였거든요. 그래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황 사장한테 대한 어떤 사장 사퇴 압력, 직권 남용이죠. 이것도 사실 본인의 뜻이 아니고 밝혀진 바로는 정진상 정책실장하고 유동규 씨의 어떤 압력을 갖다가 대신 전달한 데 불과하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형법상 종범이라고요. 심부름꾼이죠. U2 아닙니까? U1의 어떤 지시하에 그다음 뇌물 2억이라는 거 요구했다는 거 지금 받은 거는 지금 안 드러났잖아요. 요구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형사재판할 때 뇌물을 요구한 거나 받은 거나 그게 50보 100보지만 그래도 형을 정할 때는 차이가 많고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이게 과연 구속이 될 것이냐 실형을 받을 것이냐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 같으면은 어떤
처벌이 겁이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좀 적다 이거죠. 아니 또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하고도 항의했을 거 아닙니까? 내 이 정도 사안인데 네. 내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변호사들 같으면 뭐 2억이란 걸 요구한 것도 사실은 뭐 크긴 크지만은 이게 본인이 어떤 2억 요구에 대해서 어떤 변명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유투 그다음 뭐 이런 안에서 두 사람의 어떤 정진상, 유동규의 어떤 정책, 지시를 갖다 대행하고,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이 변명할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뇌물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받아가지고 전달한다든가. 전달 어디로? 어디로 전달한다든가. 이런 앞으로 변명거리가 많으면 그걸 전부 다 내세우면은 그 검찰하고도 딜도 돼요. 내가 다 불 테니까 나는 불구속 기소로 빼줘라. 그런데 이른바 폴리바게닝.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는 플리바기닝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제도는 없지만 법적인 사실상 검찰에서 특히 뇌물 같은 경우에 이 뇌물을 준 자, 그다음 전달한 자가 불지 않으면 뇌물 최종 도착지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기 힘들어요. 뇌물은 특히 현금 같은 경우에 계좌 이체하면 금방 하겠지만 뇌물을 계좌 이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밝혀주면은 당신은 불구속 기소, 그 다음 법정에 가서도 구형을 최소한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 진술을, 그러니까 이 뇌물의 최종 기착지를 알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유한기 씨, 충분히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 뇌물 2억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뭐 정진상 씨한테 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선입견이 뭐냐, 유한기 씨 사진,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볼 때 아주 모범생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바로 소심하고 어떤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른다기보다도 시키는 걸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 모범생 스타일의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할 때도 그 황 사장의 자기나 황 사장 당신이나 유동규가 불러갖고 온 사람 아니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심부름을 잘하니까 이제 포천 도시개발공 사장으로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그 사람 뭐 지금 인터뷰도 못해요. 소심하고 모범적이고 심부름 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검찰도 안다고요. 검찰에서 이런 유한기 같은 사람 불러놓고 한 1시간만 이렇게 신문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다 알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그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돈이 과연 검찰이 그럴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또 심야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는 걸 갖다가 결국 막아버린 거죠. 우리 저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라임 사건 누구죠? 비서실장이었나요, 그 사람? 비서실 부실장. 부실장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결코 옳은 건 아닌데 진보 쪽에서 어떤 큰 사건이 터질만 하면은 본인들이 그런 선택을 해버려. 그러니까 최일선에 있고 그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미궁에 빠지고 저는 있죠. 그런 분들이 진짜 잘못했으면 사회에 속지 않은 일은 있죠. 사실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주고 그다음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을 받게 해주는 게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어떤 이런 선택을 해버리면 남은 가족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리고 진실은 묻혀버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진실이 묻히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진실이 드러나서 차라리 이재명 지사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후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도 좋고요.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진실이 영원히 묻혀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대장동 사태라든가 이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이번에 대장동 이익 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개 통과됐다 그러는데 이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일에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다면 우리가
진실이 안 밝혀짐으로써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그 범죄적인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잖아요. 차라리 유한기 씨가 그대로 다 이실 짓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됐다. 다 밝혀지고도 선택을 받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진실이 묻혀버리는 거 이번에 유한기 그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을 잃어버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기 씨가 받고 있는 이런 혐의 지금 9일날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만 그 혐의로 봐서는 그동안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그렇게 죽음에 이를 그런 건 만큼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중범은 아닌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보면은 본인으로서는 뭔가 묻고 가야 할 그런 불가피성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 아무것도 아닌 좀 심해갖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했고 내가 이걸 만약 불었다가는 정말 내가 섬기는 뭐 주군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하다 보면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고 교수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게 있죠.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럴 때 하고 14일 날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억 뇌물 요구는 있죠. 그렇죠. 실제 돈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안 형사재판에 가서 뭐 용서받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고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의 유한기 씨가 14일 날 구속이 돼버렸다. 검찰이 이 구속이란 걸 있죠. 수사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있죠. 이게 교류가 다 끊어져요. 일단 주위 사람들하고. 그러면 교도소 가서 15일이 가장 힘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5일 그때 이제 검찰에서 매일 부를 거예요. 이런 상태, 지금 상태하고는 완전히 그냥 특히나 아까 우리가 소심하다 그러는데 마음이 약하다고 보이는 유한기 씨 같으면요. 어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그건 검찰이 안 주더라도 스스로 엄청난 심리적인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말이 나올지는 지금하고 완전히 상황이 180도 바뀌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유한기 씨의 역할, 이 대장동 사건에서 그리고 황무성 씨에 대한 사퇴 압력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수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한기 씨가 유동규한테 원래 자기가 대장동 사업에 총괄을 해야 하는데 유동규한테 다 뺏긴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돌아가는 사정은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개발본부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한기 씨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셨던 주군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그 버렸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유동규.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 측근 아니다. 그래갖고 사실 유동규도 검찰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뭐 약을 먹고 뭐 어쨌다 저쨌다 한 것을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약 먹었고 어쩌고 했다고. 그럴 만큼 이렇게 유동규 씨까지 그렇게 버리는 거 보면 그 밑에 있는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빵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그 사람도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판에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캐내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나온 게 2억이고 그렇죠. 뭐 그렇지 또 다른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봐야죠. 그거는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묻고 가는 게 낫겠다. 또 이왕 내가 모셨던 주군이 나를 말하자면은 건져줄, 구원해줄 밧줄이 아니고 이건 썩은 동아줄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상정을 하는 건데요. 우선 2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의 뇌물 요구 그게 나중에 그 재판에서 과연 2억이 이제 과연 본인의 뜻이었나? 본인이 그걸 갖다가 이득을 얻으려고 2억을 요구했냐? 이런 게 알려지기는 요구 정도가 아니라 2014년 8월에
받은 걸로 지금 그래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2014년 8월에 본인이 2억 같으면은 충분히 그거는 뭐 저는 아까 요구 약속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특가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형도 아주 높습니다. 5년 이상인가 하여튼 형이 너무 높아가지고 공무원 뇌물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과연 2억으로 그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뭐 5천 몇백억이 지금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으로 들어갔다는데 아니 뭐 하던 사원도 50억씩 받는 판에 그러니까 퇴직금도 50억 받는 판에 이 실세까지는 아니지만 실세의 어떤 가신 정도면은 하여튼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 되고 나면 검찰에서 그걸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한기 씨로서는 어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지켜줄 그거는 지났다고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가능성은 우리 아까도 제가 진보 측의 인사들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이야기했지만 어떤 주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오히려 충성심. 어차피 나는 끝났다. 우리 주군이나 지켜주자.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한기 씨도 이 밖에 있으면서 지금 있으면서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지금 후보의 그 공약 뒤집기 여러 가지 그동안 제일 가까이서 많이 봤으니까 그럼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격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유한기 씨는 나는 결국 버리는 패였다. 써먹고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평소의 인격을 볼 때 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한 분인데 자기쯤이야 뭐 진짜 그 아주 쉬운 처리 상대다. 그걸 갖다가 직감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앞으로 그 검찰 강압이라기보다도 압박이 엄청나게 심한 검찰 수사에서 자기의 범죄가 더 큰 규모로 드러났을 때 자기는 감옥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봤잖아요. 지금 올해 유한기 씨가 66세인가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 33년인가 받았죠. 그럼 뭐 거의 100살 가까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 대장동 사건이 뭐 단순 뇌물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대장동 주민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그 대중에게 넓게 피해를 끼친 사건들은 엄벌하거든요. 뭐 사업하는 한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그 특혜를 줬다. 그것도 나쁜 짓이고 처벌받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줬을 때 이거는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기 씨로서도 이런 수사 결과 구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와 상의도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주의라든가 다 털어봤을 겁니다. 검찰이 안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할 때 유한기 씨에 대해서 2억 단순히 받은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도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몇십 년 그 감옥에서 썩느니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자기가 받았던 돈은 뭐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요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부 다 뇌물 같은 경우에 추징, 벌금 이게 워낙 세가지고 지금 추징 보전이 된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정되면 그래서 가족을 지키고자 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 유서를 좀 봐야겠는데 유서가 뭐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런 말이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데 그렇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수사가 지금 유동규 선에서 딱 끝나가지고 이재명으로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이재명 앞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야권이라든가 뭐 언론도 할 만큼 했습니다만은 배임이라든가 뇌물과 관련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뭐 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또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이 최근에 언론에서도 사라져가면서 소강 상태로 가 있는데 이게 다시 재점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분명히 오늘 그 고 교수님이 오늘 주제로 유한기 씨 이 극단적인 선택을 올렸을 때,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뭐 이게 얼마 동안 갈지 모르겠지만 불리한 일이다. 이런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자꾸 회자되는 게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나는 관여된 바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특별히 그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전부 다 어떤 그 위장이고 국민들이 볼 때 이 이재명 지사가 뒤에서 다 주무르고 어떤 그 이익의 최종 귀착지도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깨끗하다고 지금 말하지만 중립적이거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대장동의 결국은 최종 이익의 귀착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그래서 특검도 하자고 그러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모든 걸 그게 진위를 떠나서 어느 게 진실이고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빨리 국면 전환, 포커스를 전환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암초를 그 다 지나온 줄 알았는데 불쑥 튀어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유한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잘 해결하고 빨리 덮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워낙 이런데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재입니다. 예, 어떤 달인이에요. 마치 대장동 사건을 갖다가 국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마치 곽상도 전 의원 그걸 들이대듯이 아마 이 문제도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저는 오히려 그게 아주 그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또 나타난 것이죠. 예,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는 놔두고 주변만 털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 아니냐. 뭐 이양수 대변인 뭐 해갖고 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다 나섰죠. 나서가지고 이 꼬리 자르기 수사. 주연은 놔두고 조연들만 이렇게 단죄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극이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재명이가 상당히 당황할 것 같은데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통한 심정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빨리 특검하자. 그래갖고 최근에는 왜 윤석열이는 특검을 반대하느냐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에서 무슨 특검을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되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했잖아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거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이야기인데.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해야 할 말을 먼저 그쪽에서 해갖고 이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이랄까 분위기를 지금 확 뒤집어 놓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치 자기가 조속히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을 주장해온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특검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말로만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특검을 만들고 법원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원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건데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법사위 상정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뭐 만나자고 하면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걸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예, 나는 립서비스 하고 뒤에서는 실제로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런 걸 아니까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한기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방임한 꼴도 된다. 왜냐하면은요, 이걸 갖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특검을 했든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가 처음부터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지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도 떠드니까 마지 못해 하는 방식을 취했잖아요. 근데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작에 하고 수사의 속도를 처음부터 냈다면은 유한기 씨 벌써 그 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구속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유한기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문제도 없어요. 사람이 구속돼 있으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의 핵심 관계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뭐 구속이라는 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이나 우리 지금 그 검찰 수사를 보면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핵심 관계자가. 그래서 이번에
그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언제 칼날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가 나버리면 괜찮은데 나기 전까지가 제일 초조하고 악몽도 꾸고 그런 거예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네,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특히 조직검사 했다면 그게 암인가 아닌가 이게 걱정하는데 차라리 암이라 그러면 수술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란 게 있죠. 이 공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공포. 예, 그렇습니다. 실제 결과보다도. 그래 유한기 씨도 있죠. 어떤 공포에 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에 지게 만든 그 원인 제공을 결국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멀리는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쪽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환호작약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그냥 확 끼얹은 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기라는 어떻게 보면 애먼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본질을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생겨나는 네. 것이고 유동규 씨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것 예방이 되겠지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특검 구성해갖고 논의하다가 보면은 대선 끝나버리니까 끝나죠. 예. 좀 특검을 구성할 수 있는 특검 논의의 어떤 동력은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근데 그 민주당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 특검을 하기가 지금 힘든 게 있죠. 예. 특검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뭐 잘해야지 뭐 1월 달 넘어서 뭐 사람을 소환하기 시작할 건데 그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인물을 부르고 조사를 하고 그게 언론에 뭐 어떻게 누출이 되면요. 그 자체로 이 대선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욕먹을 거 다 먹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특검이라는 그 형태를 취해서 마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검찰에 불려갔다. 이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나와도 일단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특검 구성되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기피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피하는 거죠. 그다음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부산저축은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개입된 것보다도 그때 총장이고 검사 아니었냐. 그러니까 관여되지 않느냐.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혐의 가지고 그거 하는데 자기들도 물귀신 작전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 윤석열 후보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다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해봤자 자기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 그 손준성 고발 사주 이것도 영장 두 번 기각되고 이래 보니까 오히려 역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특검 해가지고 이게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할 게 없다는 건 자기들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만일에 진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고 뭐 관련이 있었다면은 벌써 조국 수사할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서로 부딪힐 때 그 문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너 빨리 나가. 아니, 최동욱 그 검찰총장은 수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혼외자 문제로 쫓아내는 마당에 윤석열 후보를 왜 못 쫓아냅니까? 그런 비리가 있다는 거 안다면은. 근데 자기도 없는 거 아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대장동으로 떠드니까 그 좀 맞불 작전으로 어떤 이 부산저축은행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도 아니까 이 특검 해봤자 우리만 손해지. 전혀 득될 게 없다. 지금 이거죠. 어쨌든 참 이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거기에 주범과 본질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주변만 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뭐 일원으로 또 뭐 정범으로 가담을 했든 안 했든 힘없는 사람들만 애먼 사람이죠. 애먼 사람들만 이렇게 희생이 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안이라 참 안타깝습니다.